네, 노후준비 전문가 강신희 교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진짜 나로 살기 위한 뜨거운 조언들이라는 김수현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입니다. 이 책은 2016년 마음의 숲에서 출판되어 100만 부 이상이 팔려간 작가의 베스트셀러로서 300주 연속 베스트셀러, 일본을 비롯한 해외 30만 부 판매, 9개국 해외 출판권을 획득한 2020년대를 관통하는 스테디셀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내가 누구인지 고민할 시간도 없는 현대인을 위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해드리면 이 책은 크게 6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챕터 1에서는 나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한 투두 리스트, 파트 2에서는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투두 리스트, 파트 3에서는 불안에 붙잡히지 않기 위한 투두 리스트, 파트 4에서는 함께 살아가기 위한 투두 리스트, 파트 5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투두 리스트, 파트 6에서는 좋은 삶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투두 리스트로서 총 70여 개의 우리가 주위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진지하지만 심각하지 않은 사람, 밝지만 가볍지 않은 사람이라는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진학하였으나 적성이 맞지 않아 서울 과학기술대학 디자인을 전공하였고 직접 디자인은 아니지만 일러스트레이터 겸 글쟁이고 그래픽 디자이너며 저서로는 안녕 20살, 오늘 소개해드리는 초베스트셀러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등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총 70개의 에피소드가 되는데 동영상 또 효율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70개의 에피소드인 10가지를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개해드릴 파트를 소개해드리면 파트 1에는 비참해지려 애쓰지 않을 것, 떳떳한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낄 것, 인생에게 숫자를 재울 것, 파트 2에서는 누구의 기대를 위해서도 살지 않을 것, 스스로 선택할 것, 파트 3에서는 불안하다고 무작정 열심히 하지 말 것, 파트 4에서는 모든 이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을 것, 파트 5에서는 조바심은 버릴 것, 파트 6에서는 가볍게 살아갈 것, 나의 행복에 관심을 가질 것, 총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1에서 비참해지려 애쓰지 않을 것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신세계에 입성했을 무렵 랜덤으로 사진이 보이는 피드에서 약간의 과장을 보태 허리까지가 가슴인 엄청난 글래머의 사진을 보았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니 말로만 듣던 럭셔리 SNS였다. 예쁘고 몸매 좋고 명품을 휘감고 늘 해외여행 중인 여자. 하지만 나에게 문화 충격을 준 것은 나와 다른 그녀의 삶이 아니라 그녀의 수많은 팔로워였다.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은 왜 이 여자의 삶을 들여다볼까? 자, 그런데 과연 그 호기심은 무료일까?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법이라는 책에서는 타인의 삶을 훔쳐보며 내 삶과 비교하는 것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 이야기했다. 우리 역시 약간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의 삶을 구경하고 그 대가로 비참함을 지불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충족된 호기심으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그 에너지와 호기심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삶을 돌보는 데 사용해야 된다. 그러나 타인의 삶에 기꺼이 친구는 되어주되 관객은 되지 말자. 몇 장의 사진으로 요약된 그들의 삶보다 우리에겐 우리의 삶이 더 소중하다. 자, 여러분들에게 인스타에서 요즘 뜨고 있는 유명한 사진의 제작 동기를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 보이는 우측에 있는 분 보면 굉장히 멋있는 지금 휴양지에서
멋있게 포즈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촬영한 화면을 보면은 실은 여러분들 좌측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길거리에서 친구 3명이 이렇게 영상을 연출하고 해서 포토샵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측에 있는 이 사진의 모습만 보고 이 여인의 삶을 부러워하며 내 삶과 비교해서 비참해지지는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SNS 많이 하실 것으로 봅니다. 저도 작년 8월부터 SNS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신경 쓰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요, 댓글, 관심 표명 등 또 저에게 관심을 가지신 분에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동 중에도 끊임없이 SNS를 서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제 SNS에 대한 타인의 모습에 귀가 죽는 경우가 있는데 저자는 SNS에 비친 타인의 모습에 비참해하지 말고 자신의 강점을 강조하고 거기에 기죽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부디 비참해지려 애쓰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는 저자의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파트 1에서 두 번째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떳떳한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는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릴 적엔 성공시대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방송이었는데 매주 인물이 바뀌지만 이야기의 서술은 언제나 동일했다. 과거의 비참한 현실과 현재의 성공을 대비시키고 엄청난 노력과 불굴의 의지가 그 감격을 메운다. 그걸 보고 있노라면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도 노력으로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어른이 되어 생각해보니 그건 능력주의의 시작이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 있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자기계발서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개인이 계층을 이동할 기회를 찾기 어렵고 공정한 능력주의의 전제 조건인 기회의 평등은 지켜지지 않은 채 부모의 자산, 배경, 계층에 이어달리기가 진행 중이다. 물론 여전히 노력과 능력으로 큰 성공을 이룬 이도 있으나 그렇다 해서 노력과 능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진실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운이라는 비능력적인 요소가 동반되었고 소수의 예외가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노력 이꼬르 능력 곱하기 능력 성공이라는 등식은 게으름 이꼬르 무능 이꼬르 가난이라는 등식으로 자동 연산되어서 가난의 이유를 노력이 부족한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차별과 계급을 정당화한다. 무한한 기회가 열려있는데도 가난한 것은 나의 탓이니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하면 쪽팔려 한다. 자, 실제 우리나라에 이게 가장 큰 불평등, 차별화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 어릴 때는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은 자본주의가 되면서 굉장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두 사람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이완용,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을사오적입니다. 자, 이분은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나오는 이분은 바로 안중근 의사입니다. 20대의 젊은 나이에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하고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시대에 보면은 이완용의 후손들은 아직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데 안중근 의사의 후손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완용 후손들이 훨씬 더 떳떳한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돈이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은 실패한 무죄라는 인식을 저버리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가 바로 김태용 소장의 풍요중독사에 보면은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전에 다른 동영상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층적 위계사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층적 위계사회로 되어 있어서 옛날에는 위계관 불화만 있었지만 지금 위계의 불화로 인해서 100층에서 1층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빈자도 떨어질 수 있고 부자도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는 풍요중독 사회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조건 돈으로 남을 받고 일어서서 성공하겠다는 강한 집념되는 가장 안 좋은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는 부끄러워야 될 부가 있듯이 떳떳한 가난도 있다는
정말로 우리가 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저자가 강조하는데 저는 강력히 이 주장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인생에서 숫자를 지을 것입니다. 자, 보통 나라별 중산층 기준을 보면은 프랑스의 중산층은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잘할 수 있어야 되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되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되고 남들과 다른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또 공분에 의원이 참여해야 되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이렇게 영국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산층 기준을 보면은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월급이 500만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소유, 예금의 잔고 1억원 이상 보유,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닐 것.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영국,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그건 숫자입니다. 한 번은 인터넷 서핑을 하다 나의 결혼 가능 점수를 알려준다는 배너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주 사이트가 했는데 그건 결혼정보 회사 사이트였습니다. 나이, 키, 몸무게, 자산 액수, 연봉 등 수많은 숫자를 입력하고 나면 소고기처럼 등급을 매겨 나의 결혼 가능 점수도 알려준 이게 진정한 의미의 AI가 만드는 AI의 바로미터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삶의 평수로 관계의 금을 긋고 파업이나 집회가 있으면 어떤 가치의 충돌인지가 아니라 얼마의 돈을 손해보고 있는지를 헤드라인으로 읽는다. 그야말로 가치는 잃은 채 서로의 값어치만 묻는 숫자의 삶이다. 그런데 숫자라는 건 언제나 비교하고 쉽고 서열을 매기기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세모와 동그라미를 비교하여 서열을 매길 수는 없지만 1과 1을 비교하여 서열을 매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결국 숫자의 삶이란 쉴 새 없이 비교되며 서열이 매겨지는 삶인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낮은 값어치가 매겨질까 안절부절 못하고 자신의 위치와 서열을 끊임없이 확인한다. 그렇다면 삶의 모든 것을 숫자로 측정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 아까 결혼정보회사에서 그 사람의 키, 나이, 소득, 또 부모의 자산, 집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숫자로 우리가 당신을 표현하는데 우리는 익숙해 있는데 저자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담을 수 없는 것들,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인생관, 철학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리 현대인들에게 공감을 줄 만한 명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소개해드릴 내용입니다. 누구의 기대를 위해서도 살지 않을 것. 나는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 이건 저자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포부나 큰 결단이 있었던 건 아니다. 쓰고 싶던 글이 있었고 회사를 다니는 문제는 일단 책을 쓰고 나서 생각하기로 했다. 그러다 문득 난 어떻게 그런 중요한 결정을 이리 쉽게 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생각해보면 내가 그럴 수 있었던 건 부모님의 양육 방식 때문이었다. 나는 살면서 부모님의 강요에 부딪힌 적이 없었다.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릴 때 의견을 주시긴 했지만 결국은 내 선택대로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게다가 중학교 시절까지 공부는 안 하고 만화책만 본 나와 달리 언니는 전교 1, 2등을 하는 우등생이었지만 단 한 번도 언니와 비교당한 기억이 없다. 그래서 저자는 기승전 마이웨이,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이런 길로 해서 지금 베스트셀러 작가로 큰 자신을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비교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해주는 부모의 환경이 컸다는 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유일한 존재는 타인의 시선, 부모의 기대가 아니라 결국은 나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선택할 것. 자, 여러분도 아마 이 그림 많이 보셨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데 인생을 태어나는 걸 birth, 그 다음에 죽음을 death라고 한다면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고 하죠. 그래서 C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학교를 선택할 수도 있고 결혼을 선택할 수도 있고 취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과연 내가 어떻게 되면 내 삶이 달라질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선택 장애증을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자는 스스로 선택하는 삶이 훨씬 멋있다고 하면서 이 글을 소개를 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는 한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런데 주위엔 선택을 유난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신중한 격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들은 왜 선택을 어려워할까? 그건 완벽한 답을 얻으려는 강박일 수도 있으나 스스로의 판단을 믿는 자가 자기 신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선택을 내리는 자신을 믿지 못하고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 다른 사람이 답을 내려주기를 기다리거나 문제가 골물 때까지 선택을 유예하는 것이다. 나다니엘 브랜든이 말하기를 선택들은 정신 깊은 곳에 쌓이고 그렇게 쌓인 결과를 자존감이라 부른다고 했다. 삶에서 자신이 내리는 선택이 모여 자존감을 이룬다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믿을 때가 아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결과까지 책임을 질 때 얻어진다. 그런데 스스로 선택을 내리지 못하면 자기 신뢰를 쌓을 경우는 빈약해지고 빈약한 신뢰로는 자신이 생기기 어렵다. 어떤 답을 내리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면 당신의 선택은 정당하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 특히 최근에 한 자녀만 키우는 부모들이 많아지면서 자녀에 올인하는 부모들이 많아지면서 모든 자녀 인생을 책임지는 헬리콥터 부모들이 많아지면서 자녀들이 선택에서 제외되는 삶을 살면서 성인이 돼서도 스스로 선택하기보다는 우리의 나약함을 깨우치는 저자의 아주 훌륭한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불안하다고 무작정 열심히 하지 말 것. 세상에는 우리의 불안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있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면 현혹되는 법이다. 그러니 단지 열심히 살아가는 자신을 증빙하기 위해 사람들의 무리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불안에 쫓겨 열심히 하는 건 그만두시라. 대신 원점으로 돌아가자. 당신의 삶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목적을 세우고 방법을 찾자. 당신의 목적을 충분히 의식하고 실천하는 것. 안도감이란 그곳에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열심히 사는 것이기 불안하다고 무작정 열심히 하지 말고 나를 믿고 열심히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또 우리에게 하나의 울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을 것. 결혼은, 취업은, 저축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이 불편하다고 착각한다. 사실은 질문이 불편한 게 아니다. 그 질문 뒤에 나에 대해 내리는 타인의 판단이 불편한 거다. 자신들의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나를 잘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시선과 판단,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심리학자이자 프로파일러이자 가장 중립적 비평가로 둔갑해 너무나 쉽게 판단한다. 그러나 누군가 2차 방정식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2차 방정식이 아닌 그 사람의 이해력 부족에 있듯이 누군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이해력 문제일지 모른다. 남들한테 이해받으려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 사파가 우리한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편협한 이들에게 이해받으려 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삶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당당함을 지키라는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조바심은 버릴 것. 아주대 사회학과의 노명우 교수는 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정말 천천히 변화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건 고도 비만인 여자가 3개월 동안 지옥의 다이어트로 표준 몸무게가 되었다 해도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과 같은 원리다. 다이어트도 개인의 삶도 문제도 사회 문제도 한순간에 일어나는 혁명을 얻고 변화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지속적인 관리이듯 때론 뒷걸음에, 때론 제자리 걸음에 답답하고 조바심이 날지라도 변화를 위해선 지속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일이 그랬다. 자, 화상이 생겼을 때 우리가 흉터가 어차피 남습니다. 그래서 연고를 우리가 바르고 또 자주 바르고 계속 발라서 흉터를 서서히 없애는 게 중요하지, 연고를 많이 바르고 자주 바른다고 해도 흉터가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모든 일에 조바심을 버리라는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변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질은 지치지 않는 것이지, 조바심을 가지고 내가 갑작스럽게 새해가 돼서 다이어트를 하고 몸짱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꾸준히 본인이 지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가볍게 살아갈 것. 내 첫 여행은 한 달 일정의 배낭여행이었는데 혼자 하는 여행에 불안했던 나는 짐들을 잔뜩 챙겼다. 책만 3권, 고데기도 2종류를 챙겼으니 짐을 쌀 때 미쳤던 게 틀림없다. 2개의 가방을 낑낑 쥐고 다녔던 나는 여행이 일주일 남았을 땐 완전히 지쳐버렸다. 모든 상황이 지긋지긋했고 무거운 짐을 다니는 내 자신의 신물이 났다. 다음 여행지로 가기 위해 공항 의자에 앉아있던 나는 가방을 풀고 필요한 물건만 남긴 뒤 짐 절반은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 그렇게 절반의 짐을 버리며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여행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다. 그가 가진 짐이라곤 배낭 하나가 전부였다. 그는 최소한의 짐만을 챙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구입했다. 예를 들면 입고 있는 옷이 낡으면 현지 시장에서 구입하는 식인데 그 자체로 여행의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삶이 불안하다며 너무 많은 짐을 챙기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짐이 필요하지는 않다. 필요할 때 충당할 수 있고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쪽이 이득일 수도 있다. 요즘 미니멀리즘이 굉장히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몽골의 사막에는 유목민들은 우리 현대인들이 약 6,000개의 소유품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200여 개의 소유품으로 충분히 자적적인 삶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모든 쓰레기통에 모든 그 불필요한 것들을 넣듯이 우리의 불편함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소유 물건들을 덜어드리는 것도 하나의 인생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이란 오랜 여정이다. 최대한 가볍게 살아가야 지치지 않는다는 저자의 울림을 한번 최근에 풍요중독사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10번째 이야기를 소개하며 정리를 할까 합니다. 나의 행복에 관심을 가질 것. 나는 한때 행복 수첩을 만든 적이 있다. 우울하고 절망하는 순간에 그 감정들을 기록해 두었다가 기분이 나아지면 다시 읽어보았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며 상황을 극단적으로 예측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몇 번 적고보니 내가 너무 불행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래서 수첩의 용도를 바꿔서 행복 수첩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우울함이 지나간 순간과 행복을 느끼는 순간을 수첩에 기록했다. 그렇게 수첩에 기록하고 보니 나라는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지 알 수 있었고 우울한 순간도 곧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가 강의에서 많이 강조하는 건데요. 수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타임지에 소개됐던 사연인데 1930년대 약 676명의 수녀들이 꽃다운 나이에 수녀원에 들어가게 되면서 수녀원에 들어가기 전날 일기를 씁니다. 그 일기를 70년이 지나서 발견해서 그 일기에서 긍정적인 단어를 쓴 사람과 부정적인 단어를 쓴 사람을 비교해서 보니까 70년 뒤에 보니까 긍정적인 단어를 썼던 사람이 부정적 단어를 썼던 사람보다 8년 이상 장수하는 수녀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조차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어느 날 아침 식탁 위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삶에 있어 알아두면 좋은 많은 것들 중 심폐소생술보다 이어폰 줄을 꼬이지 않게 하는 것보다 연말 소등꼭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나는 무엇으로 회복하는가? 나는 어느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하는 자신의 행복을 다루는 노하우.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2020년 OECD 국가의 평균 행복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터키, 그리스보다 조금 높은 굉장히 행복지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계 유명 연예인 중에서 오프라 윈프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살에 사촌 오빠에게 강간을 당했고 14살에 낙태를 하고 또 마약을 취급하다가 어느 날 자살하고 깨어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감사일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에 보면은 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세상을 굉장히 밝게 사는 그런 삶이 나옵니다. 결국은 행복이라는 건 나 스스로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저자의 말이 굉장히 저는 우리 삶을 관통하는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행복하고 싶다면 타인의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행복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어떠셨나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자존감을 가진 나로 살아가는 당당한 구독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